안녕하세요. 코로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소제목은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주제 슬라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했던 내용들 천천히 살펴보면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쭉 훑어보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 코로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안희경의 오늘부터 세계라는 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적으로 질문을 양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적인 질문들, 그에 대한 답으로, 유사답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유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과 행위로서 증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와 더불어서 현재 하나 둘, 미래 하나 둘 해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인터뷰글 있었고요. 우리가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었던 유발 하라리의 글. 그 실험이 결과적으로 어떤 가설을 바탕으로 한 실험인지, 그리고 어떤 결론으로 끝나야 하는 실험인지, 영영 끝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실험인지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코로나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고야에 대한 회화, 그리고 채찍질 고행단의 행렬에서 읽을 수 있는 13, 14세기의 질병을 다루는 방식들, 그런 것들이 오늘날 거리두기, 원인 차단, 창문 닫기와 같은 고립의 형태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면서 명화로 읽는 전염병의 세계사에 발췌된 부분들을 보고 흑사병과 코로나,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왔던 것은 무엇인지, 당연하게 정상으로서 다루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나왔습니다. 누스바움의 얘기들, 누스바움이 겪었던 재난 상황들, 베트남 전쟁 이런 얘기들 한 번씩 읽으면서 영화, 곡성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곡성으로 위시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바, 코로나는 누구라도 걸릴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논리적인 맥락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하면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지침을 아무리 잘 지키더라도 누구나 한 번씩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다 같이 의심을 받아야 하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양상하는 원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누스바움의 얘기까지도 같이 보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뽑아냈던 질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책감의 메커니즘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결국에는 자본의 논리였죠.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것은 숫자 노름이고요. 숫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당연시되는 이상화된 요인들이 있죠. 효율적이라는 얘기들, 아니면 적게 투자해서 많은 수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되는 여러 가지 논리들, 그런 것이 사실 이상화된 채로, 물신화된 채로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근간부터 흔들리는 부분이 코로나였고요. 그것이 어떤 대중들에게 아니면 역사적으로 혐오의 양상으로서 나타났다면 그 혐오의 양상을 오늘날 우리가 또 한번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용어들 파악해 가면서 사실 그 용어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용어들이 어떤 함의를 하고 있는지, 그 함의들이 우리들의 어떤 행동들을 유발하고 당연시 되게 만드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었고요. 누구나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기 전에 했던 생각들과 직접 당사자가 된 자가격리 사례들 읽어보면서 할 수 있었던 생각의 흐름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드는 의식의 흐름들, 그런 부분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얻어야 하는 질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 그 가능성의 크기와 결과는 똑같지 않다라는 맥락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조심한다고, 또는 누군가를 감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노동자가 어떤 노동 행위를 하는 것이 지목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인종도 마찬가지고요. 젠더적인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원인으로서 실체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는 질서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예방을 포기하는 셈이다 라고 여기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사유의 체계들, 그 부분들을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묻고 질문하는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에 좋은 글들이 많으니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답은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이와 같은 자극적인 일상 언어들 말고 우리가 당연하게 쓰이면서 그냥 기술적으로 쓰이는 언택트, 비대면 이런 용어들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상황을 특수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언젠가는 끝날 특수 상황으로 여기고자 하는 판타지가 기입되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예시들, 이런 사전적인 용례 예시들인데요. 사전적 개념은 그 외연이 매우 좁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맥락까지 다 활용할 수 없는데, 이런 용례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리고 그 용례들이 언제, 어디 분야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의 그 시차가 멀지 않음에도 그 의미적인 변화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 코퍼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우리의 어떤 환상이나 욕망이 기입되어 있는지, 그 코로나로 빗대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또 다른 얘기들 해볼 수 있겠죠. 이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기 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서사가 우리의 어떤 욕망을 담고 있는지까지도 얘기를 했고, 새로운 질병이 아니라는 점, 곧 끝날 상황도 아니라는 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뉴 노멀로서 얘기되는 지점,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던져야 될 부분들 말하고 지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이란, 고통의 얼굴이란, 사회의 얼굴이란, 그리고 비대면에서 말할 수 있는 얼굴이란,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면 그 해석의 차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의미로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나온 사례들 이외에 여기 출처에 나와 있는 여러 대상들이 많습니다. 고통의 얼굴들, 비단 배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러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다문화 사회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피해자로서 규정짓는 그 바운더리에 조차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공간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개념까지 지금 훑고 지나왔습니다. 공간에 대한 얘기하면서 신체적 공간, 그리고 젠더적 공간, 그리고 전쟁으로 위시할 수 있는 어떤 이념적인 공간에 대한 얘기까지 코로나와 더불어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었던 얘기들, 개념적으로 저도 어렵게 풀어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 많이 질문으로서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해야 될 부분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현재 두 번째 시간으로 적어두었는데요. 미래죠. 코로나 시대 미래 두 번째 시간이고요. 킬빌 영화 띄워두었습니다. 킬빌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킬빌을 보신 분들도 있고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유명한 현대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이 인용한 부분이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킬빌에 등장하는 부분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매우 13세기부터 뭐 얘기도 하기도 했고, 뭐 고야부터 시작해서 되게 뭐 여러 질병들, 흑사병을 위시한 여러 전염병들 얘기를 해서 매우 오래된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1년 남짓의 죽은 시간 안에서 겪은 모든
사회적 또는 세계적인 어떤 변화이고요. 그 변화가 사실은 어떤 단어들로 요약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또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결국에는 2020년이란 어떤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까? 좁혀볼 수 있겠는데요. 뭐 격리와 고립 이런 것들을 일상으로 받아들인 한 해로 또 요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약간의 비약이 더해지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전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오늘날 가지고 와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그런 전제가 깔리는 시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뀐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리고 접촉 금지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물리적인 거리두기 자체를 규정으로서 지침으로써 나오게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접하게 된 그런 시간들이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21년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계속 하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마무리도 역시 그렇게 해보자면 접촉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얘기들, 이런 요구들 1차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방역이라는 안전에 대한 얘기에 반항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물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방역을 위해서 개개인 우리들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말하기 거창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양보하는 우리의 권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고 싶은 2021년 코로나의 시공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역을 위해서 계속 양보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당연히 쓰고 있는 이제 마스크라는 물건이 있죠. 우리가 당연히 쓰고 있는 손소독제. 그리고 그것들의 액세서리로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소품이 되긴 했지만 필수적인 물건이죠. 이게 없으면 수업도 못 듣고 집 밖에 바로도 못 나가고 엘리베이터는 물론 버스, 지하철 다 못 타죠. 그런 것들인데 그 마스크가 물리적으로 비말을 차단하는 어떤 요소로서 기능하는 것 이외에 여러 양상들을 또 우리는 마주했어요. 마스크 사태라든지 마스크에 기입된 정치적인 요소들 있죠. 특정 국가에선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특정 국가에서 특정한 개인들은 마스크를 쓰게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는 형태의 운동들. 그러나 한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양상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마스크에 어떤 이데올로기를 기입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당연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마스크 요즘에 쓰면서 마스크 쓰면 여기 피부에 뭐가 나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막 양산되기도 하고요. 마스크 쓰면 입냄새가 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아로마 패치 막 붙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이 있는지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우리 호흡기로 바로 들어오는 것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았고 이런 얘기들이 코로나 시대의 과거, 현재, 미래로서 우리가 지금 제목에 붙여놓은 것처럼 동시대를 얘기하는 것 또한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크게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킬빌 옆에 있는 글을 함께 읽어보면요.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은 우리 사회 내부에 잠자고 있던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 이거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를 또한 건드렸다. 가짜뉴스, 편집증적 음모론, 인종차별주의의 득세 등등 격리를 위해서 잘 갖추어진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분명한 경계들을 세워서 우리 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적들을 격리하라는 이데올로기적 압력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또 하나의 훨씬 더 이로운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측면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우리를 감염시키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라고 적어놓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보의 지젝입니다. 지젝이 영화에도 여러모로 조예가 깊어서 킬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 하나의 대안적 사회를 사유하는 바이러스, 이제 국민국가를 넘어선 사회이자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형태를
실현하는 사회 사유의 바이러스, 긍정적 의미의 바이러스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근간을 흔들어서 혼돈의 상태인 것처럼 지금껏 얘기해왔던 코로나 시대의 시공간이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새로운 것들을 재정의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 시간, 공간을 사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또 하나의 희망의 바이러스를 찾고 있는 지적의 목소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공산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추론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형태의 예시글도 있었는데요.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기고 여기 드디어 킬빌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서 설명되는 지점인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베아트릭스는 사악한 비를 불구로 만든 다음 모든 무술 중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인 오지심장 파열술을 합니다. 이제 오지심장 파열술 하면은 탁탁탁탁 해서 이제 혈자리를 딱 짚어내는 그런 영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Plamé taught you the 5-point palm exploding heart technique. Of course he did. Why didn't you tell me? I don't know. Because I'm a bad person. No. You're not a bad person. You're a terrific person. You're my favorite person. But every once in a while, you can be a real cunt. How'd I look? You look ready. 네,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지심장 파열술, 이것은 혈자리, 여기 이제 다음 설명에서 나오죠. 이 무공은 손가락 끝으로 상대방의 몸 중 5개의 서로 다른 혈을 하나씩 타격하는 움직임이다. 목표물이 뒷걸음질 쳐서 이제 타격을 받았으니까 윽 하면서 이제 뒤로 5발자국 오지를 딱 물러서면 심장이 파열되는 그런 치명적인 타법인데요. 그래서 여기 앞선 영상에서도 뒷걸음질 5걸음을 딱 걸으면 심장이 터지면서 마룻바닥에 쓰러지는데요. 이걸 알고 있죠. 당한 사람이 너 오지 심장 파열술을 익혔다니 하면서 5걸음을 걷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걷게 되고 심장이 파열돼서 죽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영화에서 베아트릭스가 발을 이렇게 공격하고 빌이라는 그 악당을 공격하고 나자 그는 침착하게 그녀와의 화해를 하고
본인이 죽을 걸 안 거죠. 화해하고 5걸음을 스스로 걸은 뒤에 죽습니다. 이 공격 장면이 너무도 매혹적인 이유는 타격당한 시점부터 죽는 순간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타격을 당한 뒤에도 차분히 앉아있는 본인은 유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일단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순간부터 심장이 터져버릴 것을 안 빌의 그 잠깐 동안의 시차가 참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랑 연결이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때문에 중국에 의해서 발현됐다라고들 많이 초반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그 오지심장 파열술 당한 것처럼 스스로 붕괴할지도 모른다라는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의 생각. 그런 것이 마치 중국 공산주의 체제의 모종의 사회적 오지심장 파열술을 작용하려고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재미있는 논리로서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킬빌이라는 영화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다음 띄워놓은 마지막 오늘의 질문인데요. 가지고 가야 될 어떤 포괄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특정 대상을 지목한다거나 우리의 판타지를 돌이켜본다거나 이런 내용일 텐데요. 앞선 여러 예시들처럼 서구 중심주의에 의한 어떤 인종주의, 앞에서 이제 중국을 지목하기도 한 그런 형태, 또는 아시아인들이 오늘날 서구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형태, 그런 인종주의는 사실은 바이러스의 어떤 실질적인 해결 지점을 제공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상기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계속 어떤 상황들을 돌이켜 생각해보자, 그리고 질문들을 양산하자라고 정리를 하면서 강한 국가의 형태, 뭐 미시적인 차원에까지 우리의 어떤 세부적인 일상에까지도 침투한 강한 국가를 계속 우려하는 측면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강한 국가를 비판만 하는 것도 또 한 번 우리는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어떻게 바쁘게 뛰는 의료진들과 더불어서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자기 희생적인 측면을 계속 우리는 떠올려야 하고요. 그들과 함께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에 의해서 우리는 강한 국가에 대한 의심, 새로운 개념적인 재정의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사실은 그 결론에 우리가 새로운 연대에 대한 생각도 같이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우리의 판타지를 빼고 특정 대상을 지목하는 바를 빼버린 그 전체 질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팬데믹의 어떤 이러한 사유가 국가 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한 거죠. 팬데믹을 너무 미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비관적으로 보면 볼수록 그 상황에 대한 맥락에서 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향성을 띠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최선의 선택이나 질문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타겟 지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 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말했던 어떤 강력한 부분을, 그들의 논리를 잠깐 중지시키고 또는 그것을 재작동시킬 수 있는 논리를 한 번 더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감시 체계가 한국에서는 방역이나 안전 이런 형태로 이해가 되기도 하죠. 어떤 통계에서는 서구에서 인식하는 측면, 그리고 한국에서 특별히 인식하는 측면을 두 가지를 비교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바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방역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인권 침해로 받아들인 경향이 더 강하고, 한국이나 아시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위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공동체의 어떤 집단 면역이라든지 방역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공간에 대한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똑같은 재난을 겪지만 각각에 대한 인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같다고 두면 또 하나의 동일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남겨두고 외국에서는 어떤 공동체의 대립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 맥락에서 풀어내야 되는 다른 요소들도 있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코로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를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한 얘기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공하는 부분에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역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동시대를 말하는 건 역시도 우리는 역사를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맥락에서 진정한 의미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역사, 기록의 역사인지 동시대의 역사인지 미래적인 역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과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억에 대한 부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불안과 더불어서 그 불안을 해소시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우리가 필수 요소로서 감내해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싶고 미래에 있어서는 기대로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 미래 안에도 분명히 불안이 기입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형태를 계속 함께 가지고 가야 하는 이 시간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만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언제나 해소되지 못한 불안이 언제나 현재로 돌아오고 있고 미래에도 항상 미래적인 요소라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도 언제나 기입될 수 있는 그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계속적으로 언급되었던 현대 철학자들 2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간벤이라는 사람이고요. 장치에 대해서 얘기도 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앞선 코로나 우리 여러 가지 맥락들 중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국가 권력에 대한 우려를 많은 수 표한 사람이고요. 국가가 우리의 인권을 앞서서 행동하는 바에 대해서 꼭 점검하고 우리가 미시적으로 많은 수 허락하는 요소들 있죠.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어떤 여성에게 할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댓글을 분석했더니 사이다다. 뭐 이런 형태의 반응. 정말 건강한 것인가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어떤 대정의를 두고 그 안에서 미시적인 여러 폭력들이 용인될 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그리고 그에 따른 강력한 공포국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아간벤이라는 사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면 더 좋겠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노그라운드 상태가 됐을 때 그 노그라운드 상태는 우리가 아무런 전제 없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그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생각했던 정상의 개념을 재정의할 수 있고 지금은 현실에서 또 하나의 또 다른 연대를 생각해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이 상황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동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려와 동시에 가능성으로 같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이죠.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답은 몇 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단순하지만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 반드시 필요하고 그 용어에 대한 생각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자가격리 그에 대한 인지 다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게 가까운 이웃들과 더불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내 이웃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게 거리두기인 거죠.
그래서 되게 모순지점이 생기는 이런 이해가 오늘날 가능해졌다라는 것은 이 지색의 말처럼 또 하나 새로운 개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는 결국에는 접촉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거리 두는 것 그리고 접촉이 하나의 대립적인 한 쌍으로 이해되던 그 이전과는 또 다른 양상을 오늘날 추구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연대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면서 이 시간들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전체 큰 제목은 코로나 그리고 오늘이었죠. 코로나 그리고 오늘 뒤에 쉼표를 달아두었는데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쉼표는 마침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계속적인 유보가 돼야 될 것이고요. 제가 낸 질문들이 다른 질문들로서 계속 파생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쉼표를 달아두었다는 점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도 같은 주제로 많은 얘기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 시간 동안 다소 두서없는 얘기가 이어지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하다는 말씀 남기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